올케는 어차피 전업주부 될 사람인데 왜 유난 떨어? 병수발은 당연히 며느리 몫이지. 3년 동안 새벽 6시에 죽을 끓여다 바친 저한테 큰형님이 시어머니 앞에서 웃으면서 던진 말입니다. 아니, 은행 15년 다닌 사람한테 전업주부라니.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옆에 있던 남편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병원비 4,200만 원에 새벽 6시 죽 그릇까지 그 3년을 저는 하나도 안 잊고 있었죠. 시어머니 대수술 당일 저는 텅 빈 병실에 서류 봉투 하나만 남기고 조용히 튀었습니다. 그날 시댁은 그야말로 개판이 됐고 남편은 무릎 꿇고 빌었죠. 3년치 증거 싹 다 긁어 모아서 시댁을 통째로 뒤집어 엎은 며느리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4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이불을 반쯤 걷어차고 코를 골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와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싱크대 위에 어제 미리 씻어둔 흰쌀과 저염 다시마 육수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결혼 8년, 그중 마지막 3년은 이 새벽 부엌에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해져 있었습니다. 죽을 끓이는 20분 동안 저는 은행 유니폼 블라우스를 다렸습니다. 다림이 김이 얼굴에 훅 끼치는데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죠. 울 힘도 이제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현관을 나선 시각이 정확히 6시 3분, 302동에서 305동까지는 걸어서 5분이었습니다. 그 5분이 저를 며느리라는 이름에 묶어둔 족쇄라는 걸 저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댁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손이 오늘따라 조금 무거웠어요. 현관을 열자마자 익숙한 한약 냄새와 파스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애미야 왔니?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내려 애썼습니다. 어제 밤새 다리가 저려서 한숨도 못 잤다.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시어머니가 이불 밖으로 팔을 뻗으며 눈을 흘겼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6시 8분이었죠. 죄송해요, 어머님. 얼른 혈당 재드릴게요. 가방에서 혈당 측정기를 꺼내며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끝을 알코올 솜으로 닦고 바늘을 살짝 찔렀어요. 숫자가 뜨는 3초 사이 시어머니는 또 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정우는 잘 잤니? 요즘 회사 일이 힘든가 보더라. 네, 어제도 늦게 들어왔어요. 남자가 밖에서 일하려면 집에서 편해야지. 네가 잘 챙겨줘라. 저는 대답 대신 죽그릇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염 간장을 반 숟가락, 참기름을 2방울. 시어머니가 정확히 그렇게 드시는 걸 좋아하셨죠. 숟가락을 쥐어드리고 시간을 보니 6시 32분이었습니다. 7시 20분 지하철을 타야 9시 출근에 늦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이제 출근해야 해서요. 반찬은 냉장고 2번째 칸에 넣어뒀어요. 벌써 가게? 큰애는 오늘도 안 온다니? 시어머니가 죽을 뜨다 말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큰형님이 아이 학원 라이딩 때문에 바쁘시다고요. 쟤는 시집 가더니 친정을 아주 잊었어.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죽을 다시 뜨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쟤는 큰형님인지 아니면 결국 저인지 말이죠. 현관을 나서는데 옆집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반찬 앞치마를 두른 옆집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며 저를 불렀습니다. 새댁, 잠깐만. 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이거 우리 가게에서 오늘 아침에 무친 건데 가져가서 남편 저녁상에 올려.
옆집 아주머니가 밀폐용기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콩나물 무침과 시금치나물이 나란히 담겨 있었죠.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매번 감사해요. 새댁이 매번 이 시간에 나오는 걸 내가 다 본다. 얼굴이 반쪽이야. 옆집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해서 저는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단체 대화방 알림이 3개 떠 있었죠. 큰형님이었어요. 옳게, 어머니 오늘 저녁 반찬 뭐 해드렸어? 나 오늘도 못 갈 것 같아. 애 수학학원 상담이라서 다음 주엔 꼭 갈게. 미안해. 다음 주에 꼭 갈게라는 말을 저는 3년째 듣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는 한 번도 오지 않았죠. 저는 답장 대신 화면을 껐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있는 8시간은 오히려 편했어요. 숫자와 서류는 저를 배신하지 않았으니까요. 점심시간에 김밥을 씹으며 저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지난달에도 시어머니 병원비 카드 결제가 87만 원이었죠. 그 위 달은 112만 원, 그 위 달은 95만 원. 숫자를 보고 있는데 옆자리 김대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이대리, 저녁에 시간 돼요? 우리 팀 회식인데. 죄송해요. 저녁에 시어머님 약 챙겨드려야 해서요. 또요? 이대리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해. 김대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도망칠 데가 없는 거였어요. 그 말을 저는 삼켰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영아, 나 오늘 회식이야. 늦어. 알았어. 저녁은? 알아서 먹었어. 어머니한테는 갔다 왔지? 응. 아침에. 저녁에도 좀 들러봐. 누나들이 다들 바쁘잖아.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왜 안 가는데? 내가 지금 회식이잖아. 야, 이런 걸로 삐지지 좀 마.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39, 아니, 이제 곧 41살.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는지 모르겠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안방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넣어둔 낡은 가계부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죠. 3년치 병원비 영수증, 약값 영수증, 간병용품 영수증.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4,217만 원.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다시 눌러봤어요.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옆에 남편과 저의 공동 통장 잔액을 적어봤습니다. 487만 원. 3년간 4,200만 원이 시어머니 쪽으로 나갔고 우리 부부의 저축은 500만 원이 안 됐어요. 저는 가계부를 덮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대학 동창 은주였습니다. 1년에 두어 번 연락하는 사이인데 하필 오늘이었죠. 수영아, 잘 지내니? 문득 생각나서 걸었어. 은주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입술이 떨렸습니다. 은주야.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러니?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당장? 어디서 볼까? 강남역. 8시. 시간 돼? 돼.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눈은 벌겋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죠. 립스틱을 발라 색을 얹었는데도 그늘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강남역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야, 이수영. 너 왜 이래? 은주가 제 팔을 잡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은주야, 나 얘기 좀 들어줘. 천천히 해. 물 마시고. 저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30분을 쉬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새벽 6시 죽 이야기, 병원비 4,200만 원 이야기, 두 형님 이야기, 남편 이야기. 은주는 중간에 한 번도 말을 자르지 않고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어요. 수영아, 너 지금 이혼 생각해 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그 단어가 떠올랐어. 그럼 하나만 약속해. 은주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울지 마. 지금부터는 우는 대신 캡처해. 카톡, 문자, 이체 내역, 통화 녹음. 다 남겨. 캡처? 응. 눈물은 증거가 안 돼. 종이랑 파일만 증거야. 은주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글씨 하나하나가 지금까지의 저와는 다른 세상으로 저를 데려가고 있었죠. 집에 돌아온 시각이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클라우드에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을 뭘로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2024 기록이라고 적었어요. 그 안에 오늘 날짜로 첫 번째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3년치 카드 명세서 스캔본이었죠. 새벽 1시가 다 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훅 끼쳤어요. 수영아, 짜? 아니, 앉아. 내일 어머니 약 좀 챙겨드려. 나 아침 일찍 나가야 해.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2024 기록 폴더가 화면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폴더를 다시 열어 오늘 은주가 노트에 적어준 목록을 하나씩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백업, 통화 녹음, 이체 내역, 영수증 스캔, 남편 통장 확인. 목록을 다 적고 나니 새벽 2시 반이 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 안개가 옅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안방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죠. 저는 그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처음으로 고요했어요. 은주를 만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10분, 부엌 창문 밖은 아직 캄캄했어요. 저는 죽을 끓이기 전에 먼저 노트북을 켜고 어제 만든 폴더를 다시 열었습니다. 2024 기록이라는 6글자가 어제보다 훨씬 든든하게 느껴졌죠. 휴대폰을 옆에 놓고 카톡 백업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오늘은 좀 늦었네. 시어머니 댁 현관을 열자 오늘도 같은 말이 저를 맞이했어요. 6시 12분 늦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은행 일이 늦게 끝나서요. 죄송해요. 저는 죽그릇을 상위에 올리며 슬쩍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붉은 점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죠. 큰애한테서는 연락 왔어? 어제 온다더니 또 안 왔잖아. 아직 연락은 없으세요. 쟤는 진짜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어머니가 죽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파일 안에 그대로 담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은행 점심시간, 저는 화장실 맨 끝 칸에 들어가 카톡을 열었습니다. 큰형님, 작은형님과의 단체 대화방을 대화 내보내기로 저장했죠. 3년치를 다 뽑아내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PDF 파일로 정리해보니 A4 용지로 87장이 나왔어요.
그중 저에게 명령하듯 던진 문장, 은근히 비아냥거린 문장만 노란색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42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3년 동안 42번 두 형님은 저를 사람 대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숫자가 이상하게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줬어요. 퇴근길에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주야, 카톡 87장 뽑았어. 폭언만 42건이야. 잘했어. 이제 통화 녹음이랑 이체 내용 남길 차례.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은주의 답장에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병실에서 큰형님이 오랜만에 얼굴을 비쳤어요. 큰형님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부터 짜냈습니다. 엄마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자주 못 와서 미안해. 큰애야 왔구나. 우리 큰애. 시어머니는 큰형님을 보자마자 얼굴이 활짝 펴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물수건을 짜고 있었어요. 그때 큰형님이 저를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케는 어차피 전업주부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병수발이야 며느리 몫이지. 저는 물수건을 짜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침대 옆 서랍장 위 제 휴대폰이 화면을 아래로 향한 채 놓여 있었죠. 녹음 버튼은 30분 전부터 눌려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은행에 다니는데요. 어차피 결혼했으면 언젠간 그만둘 거 아니야. 안 그래, 엄마? 큰애 말이 맞다. 여자가 결혼했으면 집이 우선이지. 시어머니가 큰형님 편을 들어주자 큰형님이 저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물수건을 이어서 짰습니다. 말을 아낄수록 파일은 깨끗해진다는 걸 이제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주 토요일 남편은 오후 늦게까지 골프를 치고 온다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댁에 잠깐 다녀오는 척 나갔다가 곧장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서재로 향했죠. 평소에는 절대 열지 않던 방이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맨 윗칸에 통장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봤어요. 첫 번째 통장은 월급 통장, 두 번째는 카드 결제 통장이었죠. 세 번째 통장을 열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 확인서였어요. 재작년 여름 남편이 시어머니 수술비가 급하다며 제 이름으로 받게 한 신용대출 3천만 원. 그 돈이 병원비로 나간 게 아니라 이 증권 계좌로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한 순간 저는 서랍 모서리를 잡고 몸을 겨우 지탱했어요. 1,340만 원. 3천만 원이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3번을 다시 찍었죠. 플래시가 터지지 않도록 창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자 검은색 외장하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것을 꺼내 남편의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어요. 폴더 목록이 뜨는데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개인 백업. 폴더를 열자 카톡 백업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가장 최근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 주 목요일 그 호텔 조식 예약해뒀어. 와이프한텐 뭐라고 했어?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은 채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사진 폴더를 눌렀습니다. 호텔 조식 테이블 앞에 앉아 웃고 있는 남편과 낯선 여자의 사진이 12장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처음 보는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손이 아주 차분했어요.
가방에서 미리 사둔 USB 메모리를 꺼내 파일을 옮겼습니다. 용량이 커서 시간이 조금 걸렸죠. 저는 그동안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파일 복사가 끝나자 저는 외장하드를 원래 자리에 그대로 돌려놨어요. 통장도 증권 확인서도 처음 그 각도 그대로. 서랍을 닫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USB를 어디에 숨길지 잠시 고민했어요. 결국 저는 세탁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재봉틀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절대 열어보지 않는 물건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하나 확인했어. 뭐? 목소리 왜 그래? 대출 3천만 원, 병원비 아니었어. 주식 계좌로 갔어. 지금 반토막 났고. 진짜? 그리고 하나 더. 여자가 있었어. 수화기 너머로 은주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리다가 은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영아, 잘 들어. 이제 위자료 청구 사유가 3개야. 대출 명의 도용, 부정행위, 3년 독박 간병. 이건 조정으로도 충분히 이겨. 조정이 뭐야? 소송까지 안 가고 협의로 정리하는 거. 시간도 짧고 상처도 덜해. 그럼 그걸로 해줘.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물었던 수많은 말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어머니가 서운해하시잖아. 누나들도 사정이 있잖아. 너는 왜 이해를 못해? 그 모든 문장이 오늘 밤 낯설게 다시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지점장실 문을 조용히 두드렸어요. 지점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이 대리. 들어와요. 지점장님은 15년 동안 저를 지켜봐 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며 어깨를 조금 폈어요. 지점장님, 부서 이동 신청하고 싶어서요. 부서 이동? 갑자기 왜요? 가정 사정이 좀 있어서요.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본점 여신 심사부로 가고 싶습니다. 지점장님은 안경을 벗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거기 야근 많은 거 알죠? 네, 압니다. 그래도 가고 싶어요. 지점장님은 잠시 뭔가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대리 실적이면 어디 가도 뽑아갈 거예요. 내가 잘 얘기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지점장실을 나오는데 저는 처음으로 어깨에서 뭔가가 살짝 내려간 느낌을 받았어요. 15년 동안 이 은행에서 저는 성실한 직원이었지 누군가의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오랜만에 다시 확인한 하루였죠. 퇴근길에 저는 시어머니 댁에 들르지 않고 곧장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영아, 어머니한테는 갔다 왔어? 오늘은 못 갔어. 왜? 무슨 일 있어? 오늘부터 저녁은 각자 알아서 먹자. 남편이 눈을 크게 뜨더니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나 오늘부터 부서 옮겨. 저녁 시간에 어머님 못 챙겨. 수영아, 야, 그럼 어머니는? 형님들이 계시잖아.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남편이 뭐라고 계속 말을 걸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아 은주가 보내준 이혼 절차 안내 문서를 열었습니다. 목차가 10개쯤 되었죠. 저는 첫 번째 항목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 옆에는 증거 수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 저는 연필로 작게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저는 이미 그 첫 번째 계단을 오르고 있었죠. 밤 11시가 넘어
남편이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영아, 문 좀 열어봐. 얘기 좀 하자. 나 오늘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야, 이수영. 너 요즘 왜 이러는 건데? 내일 얘기해. 문 너머에서 남편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고 거실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 옆 협탁 위에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2024 기록 폴더 안에 오늘 날짜로 새 파일 3개가 저장되어 있었죠. 남편 증권 계좌 사진, 카톡 백업, 그리고 부서 이동 신청서 초안. 폴더 이름 옆에 저장된 총 파일 수는 47개. 불과 2주 전만 해도 연계였던 그 폴더가 이제 저를 지켜줄 방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 305동 창문 2개에 아직 불이 켜져 있었죠. 5분 거리의 그 집이 오늘따라 아주 멀어 보였습니다. 부서 이동 첫날, 저는 본점 여신심사부 사무실 문을 열며 명찰을 다시 매만졌습니다. 이수영 대리라는 5글자가 오늘따라 어깨를 조금 더 곧게 세워주더군요. 새 팀장은 저를 자리로 안내하며 짧게 웃었습니다. 이 대리 여기 야근 많다는 거 알고 왔죠? 네, 팀장님. 각오하고 왔습니다. 좋아요. 오늘부터 심사 서류 검토 같이 봅시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벽시계를 흘끗 봤어요. 아침 9시, 3년 만에 새벽 6시 죽그릇 없이 맞이하는 첫 출근이었습니다. 3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밤 9시 퇴근이 기본이 되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습니다. 새벽 5시 40분 알람을 꺼놓은 지 벌써 20일이 넘었죠. 그러던 어느 저녁 단체 대화방에 알림이 떴어요. 올케, 요즘 왜 이래? 큰형님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답장을 어떻게 쓸지 이미 은주와 상의해둔 상태였습니다. 형님, 이번 달부터 부서가 바뀌어서 저녁 시간에 어머님 챙겨드리기 어렵습니다. 형님들께서 순번을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저는 그대로 눌렀습니다. 답장은 그날 저녁 내내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단체 대화방은 조용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작은 형님에게서 개인 카톡이 왔어요. 올케, 왜 갑자기 이래? 어머니 서운해 하시잖아. 저는 답장을 쓰기 전에 먼저 화면 캡처부터 했습니다. 그 캡처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한 뒤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형님, 제 사정도 이해해 주세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겠습니다. 작은 형님은 그 뒤로 답장이 없었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어 오늘 날짜 폴더에 새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파일 수는 어느새 62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 주 토요일 오전 남편이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수영아, 오늘 어머니 댁에 다 모이기로 했어. 너도 가야 해. 누가 모이는데? 큰 누나, 작은 누나, 매형들도. 어머니가 너 얼굴 좀 봐야겠대. 저는 잠시 남편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주 잠깐 쿵 내려앉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알았어. 준비할게.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진한 색으로 골랐어요. 가방 안에는 어제 미리 준비해둔 A사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3년치 병원비 정산표 총 43장이었죠. 시어머니 댁 현관을 열자 신발이 이미 여러 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큰형님 신발, 작은형님 신발, 두 아주버님 신발, 그리고 시어머니 슬리퍼. 저는 신발을 나란히 벗어놓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올케 왔니? 어서 와.
큰형님이 소파에 반쯤 기대 앉은 채 저를 흘끗 봤습니다. 작은형님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침대에 반쯤 기대신 채 저를 보시더니 눈물부터 훔치셨어요. 애미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무심하니? 내가 얼마나 서러운 줄 알아.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 부서가 바뀌어서요. 부서고 뭐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뒷전으로 두는 법이 어디 있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3년 전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어요. 올케가 이럴 줄 알았어. 큰형님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못 믿는다더니 딱 그 말이 맞네. 올케, 정호가 얼마나 착한데. 정호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작은형님이 팔짱을 풀며 한마디를 얹었어요. 남편은 소파 구석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한번 쳐다봤죠.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얼른 피했어요. 형님들. 저는 가방을 열고 A사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형님 앞 밥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큰형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부담한 어머님 병원비, 약가, 간병용품 내역이에요. 총 4,217만 원입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큰형님이 파일을 넘기는 소리, 시어머니 옆 가습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3남매가 균등하게 나눠서 부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했어요. 큰형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올케가 어디서 이런 걸 계산하고 있었어? 시집와서 이러는 거 아니야. 큰형님이 파일을 밥상 위로 획 던졌습니다. 종이 몇 장이 상위 반찬 접시에 걸쳐 떨어졌어요. 언니, 이게 말이 돼? 며느리가 시댁 병원비 영수증을 왜 모아? 작은형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정호야, 내 마누라 이거 봐라.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니? 작은형님 목소리가 거실벽을 울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수영아, 이러지 말고. 이따 집에서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결혼 8년 동안 남편에게 그렇게 말해본 적이 처음이었죠.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며 저를 향해 손을 뻗으셨어요. 애미야, 너 왜 이러니?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럼 왜 이래? 왜 내 앞에서 이런 걸 꺼내? 어머님, 병수발은 자식 셋이 함께 하시는 게 맞잖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처음으로 시선을 정면으로 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으셨어요. 그 사이 큰형님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이 자리가 어떤 자린데? 형님, 저는 지금 계산을 부탁드리는 것뿐이에요. 계산? 시댁 식구끼리 무슨 계산이야? 며느리가 정신이 나갔지. 큰형님이 손바닥으로 상을 내리쳤어요. 그 서슬에 국그릇 하나가 넘어지며 국물이 상 위로 퍼졌습니다. 작은형님이 얼른 휴지를 뽑아 상을 닦았지만 국물은 이미 병원비 정산표 종이 위로 번져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애미야, 어디가?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손을 뻗으셨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남편이 뒤에서 저를 잡았어요.
수영아, 잠깐만. 야, 수영아. 너 지금 어디 가는데? 집에 가는 거야.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큰형님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는 반찬통을 들고 계단을 올라오시는 중이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죠. 세댁,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주머니, 저 오늘은 그냥 갈게요. 어이구, 얘기라도 하고 가지. 나중에요. 나중에 꼭 뵐게요. 저는 아주머니께 짧게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파트 1층 로비를 나서는 순간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5분 거리 302동까지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심장이 아직도 크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니 부재중 전화가 벌써 12통이 넘게 와 있었어요. 큰형님이 8통, 남편이 4통, 작은형님이 2통.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소파에 눕듯 기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은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수영아, 오늘 어땠어? 파일 다 던졌어. 큰형님이. 근데 나 안 울었어. 잘했어. 진짜 잘했다. 이제 다음 단계 준비하자. 은주의 답장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웃음이 걸렸어요. 파일이 던져진 그 순간 저는 이미 균열의 첫 번째 금을 낸 셈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가 지나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현관까지 훅 밀려들었어요. 저는 안방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안방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수영아, 문 열어. 야, 너 오늘 뭐 하는 짓이야? 조용히 해. 이웃에서 들어. 이웃이고 뭐고. 너 감히 누나들 앞에서 그딴 짓을 해? 응? 남편이 문을 발로 걷어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침대 옆 협탁 위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어요. 붉은 점이 화면 위에서 깜빡이기 시작했죠. 수영아, 문 열라고. 당신이야말로 조용히 해. 새벽이야. 너 진짜 미쳤어? 어머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 저는 저도 모르게 짧게 웃었어요. 문 너머의 그 말이 오늘따라 아주 낯설게 들렸거든요. 내가 3년 동안 새벽 6시에 죽 끓인 거 당신은 알아?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저는 그 단어를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30분을 더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지쳤는지 거실 소파 위로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오늘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단어가 저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졌죠. 창밖으로 새벽 안개가 옅게 깔리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깊은 잠이 찾아왔죠. 아침 7시 40분,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 위에서 반쯤 벗은 양복 차림으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토스터에 식빵 2조각을 넣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프라이팬에 계란도 2개 부쳤어요. 어젯밤 그 소란이 있었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부엌 안은 조용했습니다. 토스터에서 식빵이 튀어오르는 소리에 남편이 소파에서 몸을 뒤척였어요. 저는 커피 2잔을 식탁에 올려놓고 계란 프라이 접시를 그 옆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죠. 수영아, 지금 몇 시야? 7시 45분. 어젯밤에 나 뭐라고 했어? 기억이 잘 안 나네.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남편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기억 안 나? 어제 좀 마셨어. 미안. 별말 안 했지? 다 녹음돼 있어. 남편이 커피잔을 들다 말고 손을 멈췄어요. 잔을 쥔 손끝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제 새벽 2시 반부터 새벽 3시까지 다 파일로 저장돼 있어. 수영아, 그건 그냥 술김에 한 소리잖아. 왜 그런 걸 다? 남편이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삼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작년 여름, 응? 어머님 수술비가 급하다면서 내 이름으로 신용대출 3천만 원 받게 했잖아. 남편이 눈을 살짝 크게 떴어요. 저는 시선을 남편에게 고정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 어디 갔는지 나 알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 병원비로 다 나갔지. 증권 계좌로 갔더라. 반토막 났고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커피잔이 잔 받침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서랍. 저는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협탁 서랍에서 어제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들고 다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를 뒤집자 그 안에서 종이 여러 장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증권 계좌 손실 명세서 사본, 카톡 대화 캡처, 그리고 호텔 조식 사진 12장. 저는 그것들을 남편이 잘 볼 수 있게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진 한 장 위에 손을 얹으려다가 남편은 손을 다시 걷어들였습니다. 수영아, 말해봐. 이건 그 회사 후배야. 그냥 밥 한 번 먹은 거야. 밥을 아침에? 호텔에서? 12번을? 수영아. 남편이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봐줘. 응? 내가 다 정리할게. 누나들한테도 얘기 잘할게. 정호 씨, 그만 일어나. 수영아, 우리 8년이야. 8년?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 나는 그 8년이 3년째부터 힘들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밀어냈어요. 남편이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혼할 때 저를 바라보던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정호 씨, 오늘 회사 갈 거지? 뭐, 회사가, 나도 출근할 거니까. 수영아, 지금 회사가 문제야? 나한테는 회사가 문제야. 여신심사부에서 오늘 심사 2건 잡혀 있어. 저는 남편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은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나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 다 얘기했어. 반응은? 무릎 꿇었어. 봐달라고. 봐줄 거야? 아니. 좋아. 그럼 오늘 조정 신청서 초안 뽑을게. 이번 주 안에 접수 가능해. 조정으로 하자. 위자료, 재산분할, 대출명의 이전까지 한 번에. 알겠어. 저녁에 사무실로 와. 전화를 끊고 저는 지하철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지나 제 얼굴을 살짝 스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저는 여신심사부 회의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팀장이 회의실 문을 살짝 열고 저를 불렀어요. 이대리 잠깐. 로비에서 누가 찾는데. 좀 소란스러워. 누가요? 본인이 이대리 신우이라고 하는데.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큰형님을 발견했습니다. 큰형님은 로비 한가운데에서 청원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옳게. 야, 이수영. 잠깐 얘기 좀 하자. 큰형님 목소리가 로비 천장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저와 큰형님을 번갈아 봤어요. 청원경찰이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아는 분이세요? 네.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청원경찰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큰형님에게 다가갔어요.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기 옆에 카페 있어요. 옳게.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카페로 가시죠. 저는 큰형님의 팔을 잡지 않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큰형님이 뒤에서 씩씩거리며 따라왔어요. 로비 회전문을 밀고 나가는데 등 뒤로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따라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은행 옆 카페 구석 자리에 큰형님을 앉히고 저는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켰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큰형님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었습니다. 옳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까지 얘기가 나오게 만드니. 형님,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알아? 며느리가 없어서 얼마나 서러워하시는데. 큰형님의 눈물이 손수건에 번져갔어요.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고 미리 정리해둔 폴더를 열었죠.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큰형님 쪽으로 돌렸습니다. 큰형님이 눈물을 훔치다 말고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3년치 카톡 캡처가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옳게 은행 일찍 끝나잖아. 어머니 저녁은 부탁해. 우리는 애 봐야 해서 못 가. 옳게는 애도 없으니까 시간 많잖아. 며느리는 원래 못 믿는다더니. 큰형님이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큰형님 얼굴에서 눈물 자국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이걸 다 3년치예요, 형님. 87장이고요. 큰형님이 태블릿에서 손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의 눈물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옳게. 이거 뭐 하려고 모아둔 거야? 변호사가 가져오라고 해서요. 변호사? 네. 이혼 조정 신청서에 첨부할 거예요. 큰형님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 톤을 낮췄습니다. 옳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냐? 어머님 간병은 자녀 3분이 나눠 하시면 됩니다. 옳게. 저는 더 이상 이 집 며느리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큰형님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다 태블릿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워줄 수 있어? 형님, 옳게. 우리 사이에 이런 걸로 얼굴 붉히지 말고. 응? 형님, 필요한 얘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태블릿을 다시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큰형님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옳게. 야, 이수영. 가볼게요. 저는 카페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큰형님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로비로 다시 들어가는데 청원경찰이 저를 알아보고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짧게 목례로 답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여신심사부 자리에 돌아와 앉으니 온몸에서 힘이 스르륵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서류 대신 휴대폰을 꺼내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주야. 큰형님이 은행까지 찾아왔어. 카페에서 정리하고 돌려보냈어. 수고했어. 오늘 저녁에 만나자. 조정 신청서 초안 봐야 해. 응. 그리고 나 오늘 저녁에 오피스텔 계약할 거야. 회사 근처로. 뭐? 벌써? 짐 절반 옮겨두려고. 다음 주 수요일이 어머님 대수술 날이야. 은주에게서 답장이 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잠시 후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알겠어. 그날에 맞춰서 조정 신청서 접수하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후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제 책상 위 서류에 노랗게 떨어졌어요. 저는 서류 위 볼펜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퇴근길 저는 은주의 사무실에 들렀어요. 서초동 오피스 빌딩 8층. 은주의 이름이 새겨진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죠. 은주는 저를 자기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수영아, 앉아. 초안 뽑아놨어. 고마워. 위자료 5천만 원, 3년 독박 간병 위자료 포함해서 대출 3천만 원은 명예 이전 요구. 신혼집 매각 시 6대 4로 네가 60. 그렇게까지 받을 수 있어? 증거가 충분해. 부정행위, 명의도용, 독박 간병. 3가지 사유가 다 나와. 저는 초안을 한 장씩 넘겨봤어요. 그 종이들이 3년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에 도장 자리 옆 서명란을 손끝으로 짚었어요. 수영아. 응? 진짜 할 거지? 저는 은주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 수요일. 어머님 수술 당일에 접수해줘. 그날이 좋겠어? 그날이 좋아. 은주가 저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날 오전 9시에 접수할게. 사무실을 나와 저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적는데 볼펜이 종이 위에서 잠시 멈칫했어요. 이수영 3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15년 은행원 경력이 오늘 처음으로 저를 지켜주고 있었죠. 부동산을 나와 저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짐 절반만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하늘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저는 달력 어플을 열어 다음 주 수요일 칸에 조용히 표시를 남겼습니다. 수요일이 다가올수록 시간은 이상하게 2배로 빨리 흘렀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저는 미리 싸둔 박스 5개와 트렁크 2개를 하나씩 실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회사 워크숍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었죠. 2박 3일 일정이라 저에게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옷장에서 옷 절반을 빼내고 화장대 위 물건도 절반만 챙겼어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남긴 자리를 자연스럽게 두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옷걸이 사이 간격을 다시 벌려두었어요. 화장대 위에도 립스틱 몇 개와 향수병을 그대로 남겨두었죠. 얼핏 보면 뭔가 빠진 걸 알아채기 어려운 정도로만 정리했습니다. 책장에서는 대학 시절 노트와 은행 자격증 서류만 챙겼어요. 결혼 앨범은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다가 그대로 두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이삿짐 센터 직원분이 마지막 박스를 트럭에 실으며 물으셨어요. 사모님, 다 된 거 맞으시죠?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트럭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저는 아파트 창문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302동 15층, 우리 집 거실 창이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창을 오래 보지 않고 곧장 새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새 오피스텔 문을 열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어요. 가구도 없이 벽지만
하얀 그 공간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저는 박스 하나를 열어 커피포트만 먼저 꺼냈어요. 전기 콘센트에 꽂고 물을 끓이는 동안 저는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활짝 열었죠.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제까지의 저와는 다른 냄새가 났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실 문을 여니 저녁 식사 배식이 막 끝난 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반쯤 누우신 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얼른 손을 뻗으셨어요. 애미야 왔니? 내일이 수술이라 잠이 안 오네. 어머님 잘 오셨어요. 제가 짐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냉장고 문을 열어 미리 준비해온 저염죽 3통을 넣었습니다. 갈아입을 환자복 2벌을 옷장 아래 서랍에 정리했어요. 수건도 3장, 물티슈 2봉지, 로션 하나까지 자리를 잡아드렸죠. 애미야. 네, 어머님. 내일 잘 부탁한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잠시 잡고 있다가 조용히 놓았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 잘하세요. 너도 옆에 있을 거지?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저는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2 형님이 오실 거예요. 제가 이따 간호사실에 말씀드리고 갈게요. 2 형님이? 큰애랑 작은애가? 네. 오전 8시 30분에 수술실 이송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그냥 짧게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이불을 어깨까지 올려드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님,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내일 컨디션 좋으셔야 해요. 애미야. 네. 내가 너한테 참 고맙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3년 동안 새벽 6시 죽을 끓여드리는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던 말이었죠. 저는 잠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잠깐 흔들렸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편히 주무세요. 병실 문을 나서서 저는 곧장 병동 간호사실로 향했어요. 당직 간호사분이 저를 알아보고 살짝 웃어주셨습니다. 보호자님, 오늘도 오셨네요. 선생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내일 수술 당일 회복실 인계랑 보호자 상주는 저희 어머님 따님 2분이 오실 거예요.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간호사분이 잠시 저를 쳐다봤어요. 보호자님은요?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2분이 번갈아 계실 거예요. 저는 큰형님 번호와 작은형님 번호를 종이에 또박또박 적어드렸습니다. 간호사분이 그 종이를 받으시고 잠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뭔가 말씀하시려다가 그냥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께 아침 8시 전에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병원 로비를 나서는데 새벽처럼 시원한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새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 불빛이 하나씩 지나갔지만 어느 것도 제 시선을 오래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 저는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챙겼어요. 그 안에 4장의 서류가 클립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 및 조정 신청 안내서 1장, 3년치 병원비 정산 청구서 총 4,217만 원, 제 명의 대출 3천만 원의 채무자 명의 이전 요구서, 부정행위와 명의도용에 따른 위자료 청구서. 저는 봉투를 다시 트렁크 안에 넣었어요. 내일 아침 이 봉투는 옛집 식탁 위에 놓일 예정이었죠. 저는 잠깐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아직 소파도 없었어요.
저는 박스 하나를 뒤집어 그 위에 앉았습니다. 밤 11시 40분 은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영아, 자, 아니, 앉아. 내일 오전 9시 접수해 줄게. 어머님 수술 잘 받으시길. 고마워. 은주야. 수영아.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응. 후회 안 해?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답장을 어떻게 쓸지 손끝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짧게 세 글자만 눌러보냈어요. 아니. 수요일 아침 6시 4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오피스텔 창밖으로 도시가 아직 반쯤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창가에 섰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새벽 시간에 죽을 끓이지 않는 아침이었죠. 7시 30분 저는 남편의 옛집 앞에 잠시 들렀어요. 남편이 오늘 오후에나 지방에서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도어락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그 위에 열쇠와 결혼 반지도 함께 두었습니다. 반지를 손끝으로 한번 쓸어보고 저는 그대로 뒤돌아 나왔어요.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병동 간호사분과 옆집 아주머니를 통해 조금씩 전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 7시에 눈을 뜨셨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혀드릴 간호사분이 병실에 들어오셨을 때 시어머니는 두리번거리며 물으셨대요. 우리 며느리는 아직 안 왔나? 환자분, 오늘은 따님 두 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직 안 왔다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3번쯤 반복하셨답니다. 간호사분이 큰형님께 아침 7시 40분에 전화를 거셨어요. 큰따님이세요? 어머님 수술 이송이 8시 30분입니다. 지금 오시고 계세요? 아, 제가 오늘 애학원 상담이 잡혀 있어서요. 오전 10시쯤 갈게요. 큰형님이 그렇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간호사분은 곧이어 작은형님께 전화를 거셨습니다. 작은 따님이세요? 어머님 수술 준비 중이에요. 네. 아, 우리 남편이 몸살이 심해서요. 제가 오후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형님도 그렇게 대답했다더군요. 간호사분이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지만 남편은 회의 중이라 받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복을 입으신 채 병실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문 쪽을 계속 쳐다보시며 물으셨답니다. 애미는 언제 오나? 애미는 간호사분은 뭐라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조용히 손만 잡아드렸다고 해요. 오전 8시 30분 이송 시간이 되어도 보호자가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이송 전 담당 의사가 보호자에게 상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없었죠. 이송이 지연된다는 연락이 세 자녀에게 동시에 전달되었어요. 큰형님은 그제야 학원 상담을 미루고 택시를 잡았고 작은형님도 부랴부랴 옷을 챙겨 나왔다고 합니다. 오전 9시 저는 오피스텔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각 은주는 법원 접수처에서 조정 신청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죠.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수영아, 접수 완료. 저는 그 문자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답장 대신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그 시각 남편은 지방 워크숍장 대회의실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큰형님의 다급한 카톡을 받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뒤 진행 중이던 회의를 중간에 빠져나왔대요. 워크숍 장소에서 서울까지 2시간, 남편은 그 2시간 동안 저에게 2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를 남겼답니다. 저는 그 전화들을 오피스텔 창가에서 무음으로 지켜만 봤어요. 옆집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남편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오는 걸 우연히 마주치셨다고 해요. 평소에는 넥타이도 반듯하게 매던 사람이 그날은 셔츠 단추 하나가 풀린 채였답니다.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인사도 없이 엘리베이터로 뛰어갔대요.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세댁, 그 얼굴이 아주 딴 사람이었어. 그 뒤 이야기는 남편이 훗날 은주 사무실에 조정 답변서를 접수하러 오면서 조각조각 흘려놓은 것들이었어요. 현관 신발장을 열었을 때 제 신발 절반이 사라져 있었다는 것. 안방 옷장을 열자 옷걸이 사이가 유난히 헐렁했다는 것. 그러다 식탁 위 서류 봉투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것까지. 봉투 안에서 미끄러져 나온 종이가 4장이었죠. 협의 이혼 및 조정 신청 안내서, 3년치 병원비 청구서, 대출명의 이전 요구서, 그리고 위자료 청구서. 남편은 그 4장을 다 읽고 나서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고 은주에게 직접 말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은주에게 전해 들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어요. 같은 시각 저는 오피스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하늘을 올려다봤죠. 가을 하늘이 아주 맑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6시 죽그릇이 아닌 다른 아침이 저에게 도착해 있었죠.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옆집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여신심사부 사무실 복도로 나가 조용히 전화를 받았어요. 세댁 나야. 잠깐 통화 괜찮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어머님은 무사히 수술 마치셨어. 회복실로 넘어가셨대. 저는 잠시 창가에 몸을 기댔습니다. 어깨에 걸린 무언가가 조금은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세댁, 회복실 나오고부터가 시작이더라. 새 남매가 완전히 난리도 아니야.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병원에 잠깐 들렀거든. 두 시누이 서로 뜯어먹을 듯이 싸우고 있더라. 옆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그날의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어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회복실 앞 복도에서 언성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큰형님이 먼저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대요. 정미야, 나는 시댁 어른 2분 다 모시잖아. 애들 뒷바라지도 있고 우리 엄마까지 어떻게 봐. 언니, 그게 큰딸 입에서 나올 소리야? 나는 뭐 놀고 있는 줄 알아? 작은형님이 팔짱을 낀 채 언니를 노려봤다고 해요. 작은애 남편이 예민한 거 알잖아. 우리 집도 지금 살얼음판이야.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매일 시댁 어른 3분 시중 드는 게 일이야. 지나가던 간호사분이 조용히 해달라며 두 형님에게 주의를 주셨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 사이에서 손만 만지작거리다 결국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나들, 나는 회사 다녀야 하잖아. 지방 출장도 많고. 정호야, 너 지금 그 말이 나오냐? 내 마누라가 3년 동안 다 했잖아. 큰형님이 남편을 향해 언성을 높이자 남편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다고 해요. 결국 세 남매는 하루 15만 원짜리 사설 간병인을 쓰기로 합의했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또다시 다투기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저에게 전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저녁 해가 붉게 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리로 돌아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은주와 함께 가정법원 조정실에 앉아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맞은편에 앉아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지난주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박정호 씨,
아내분께서 제출하신 자료 검토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남편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시선을 정면에 두었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요. 어머니 수술 당일에요. 그것 때문에 수술도 엉망이 됐고 남편이 목소리를 짜내려 애썼지만 조정위원 표정은 미동도 없었어요. 은주가 조용히 서류 파일 하나를 조정위원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위원님, 첨부 자료 다시 봐주시면요. 3년치 카톡 대화 기록, 병원비 이체 내역, 대출금 사용 명세서, 그리고 사진 자료입니다. 조정위원이 파일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넘어가는 종이 소리가 조정실 안에 나지막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조정위원이 파일을 반쯤 넘기다 눈을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박정호 씨, 재작년 여름 아내분 명의로 신용대출 3천만 원을 받으셨네요. 어머니 수술비 명목이었고요. 네. 근데 그 돈 전액이 본인 증권 계좌로 이체됐고 6개월 만에 절반 이상 손실이 났고요. 그게 위원님, 그때 사정이 있어서. 박정호 씨, 이건 사실상 배우자 재산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조정위원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호텔 조식 사진이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이 사진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위원님, 그건 그냥 회사 후배랑 호텔 조식을 12번 함께 드셨네요. 후배분가요? 조정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3년 독박 간병 대출명의 사용, 그리고 부정행위 정황. 3가지 사유가 다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조정위원이 파일을 덮으며 짧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이 조정실을 나갔어요. 그 뒤로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 은주와 짧게 눈을 마주쳤어요. 은주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남편은 그 시각 복도에서 큰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누나, 나 지금 조정실이야. 위원이 다 알고 있어. 나 어떡해. 정우야, 우리도 지금 정신없어. 내일은 네가 알아서 해. 큰형님은 그렇게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남편이 다시 작은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작은형님도 받지 않았대요. 남편은 결국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정실로 돌아왔다고 해요. 같은 시각 요양병원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6인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옆으로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간병비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죠. 그 광경을 병문안 오신 옆집 아주머니가 다 지켜보셨어요. 언니, 이번 달 간병비는 언니가 좀 부담해. 나는 다음 달에 낼게. 내가? 너는 뭐하고 나만 시키니? 언니가 큰딸이잖아. 큰딸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셋이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잖아. 두 형님이 병실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자 다른 환자 보호자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지켜봤다고 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반쯤 몸을 일으키셨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두 딸을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혼잣말을 하셨대요. 우리 며느리는 그래도 나한테 잘했지. 두 형님이 순간 말을 잃었다고 해요. 큰형님이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리며 물었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애미는 새벽마다 죽을 끓여왔지. 시어머니가 힘없이 말씀하시고는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서로 얼굴을 마주쳤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다고 하네요. 옆집 아주머니는 그 광경을 보시고 조용히 병실을 나오셨답니다.
조정은 총 4번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매번 남편은 조금씩 더 야위어 왔습니다. 4번째 조정일 아침, 저는 은주와 함께 법원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수영아, 오늘이 마지막이야. 각오했지? 응. 저쪽은 오늘 백기 들 거야. 버틸 카드가 없거든. 그렇게 될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봐도 돼? 응. 조정 성립되면 후련할 것 같아?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창밖을 봤어요. 잎이 몇 개 남지 않은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웃었어요. 그건 오늘 끝나봐야 알 것 같아. 조정실에 들어서자 남편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주보다 눈밑이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마지막 서류를 저희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박정호 씨, 아내분 조건 수용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짧게 대답했어요. 네, 수용하겠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배우자 명의 대출 3천만 원의 채무자 명의 이전, 신혼집 매각 시 6대 4로 이수영 씨가 60% 분할. 맞으시죠? 맞습니다. 조정위원이 저에게도 확인을 구하셨어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소리가 조정실 안에 낮게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심장이 잠깐 크게 뛰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조정실을 나오는데 은주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수영아, 끝났다. 응, 괜찮아? 괜찮아. 진짜. 법원 로비에서 남편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수영아, 잠깐만. 할 얘기 없어. 수영아, 나 진짜 반성했어. 한 번만. 정호 씨, 이제 남남이야. 저는 짧게 그 말만 남기고 로비를 빠져나왔어요. 남편이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서는데 늦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아주 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 저녁 옆집 아주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세댁, 나 오늘 놀라운 얘기 들었어. 무슨 일이요? 정호 씨가 큰형님 집에 돈 빌리러 갔대. 신도시까지 차 몰고 갔다더라. 형님 집에요? 응. 근데 큰형님이 인터폰 너머로 이렇게 말했대. 정호야, 우리의 시험 기간이야. 다음에 와. 하고는 문도 안 열어줬대.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큰형님 아파트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반찬 가게 단골이거든. 그날 복도에서 정호 씨 목소리 다 들었대. 얼굴이 사색이 돼서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대. 그래요. 세댁,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미안한데 그래도 알려는 줘야 할 것 같아서. 아주머니 감사해요. 신경 써주셔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피스텔 창가에 섰어요. 도시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지금 어느 골목을 걷고 있을지 잠깐 궁금해졌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2024 기록 폴더를 다시 열었어요. 파일 수가 어느새 130개를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조정 성립 결정문 파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잠시 올려두었어요. 그 파일 하나가 3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죠. 노트북을 덮고 저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 산 와인 한 병을 꺼내 잔에 반쯤 따랐어요. 창가로 다시 돌아와 잔을 들었습니다. 축배는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한 마무리였죠. 저는 와인을 한 모금 삼키고 창밖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조정이 성립되고
3개월이 지난 일은 봄, 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뒷줄에 앉아 사원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인사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신심사부 우수 실적자 표창, 이수영 대리. 옆자리 동료가 저를 툭 쳤어요. 저는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지점장 시절부터 저를 지켜봐 오신 상무님이 상장을 건네주셨어요. 이 대리, 15년 근속 표창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차장 승진 대상자로 이름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회의실 안을 채웠어요. 저는 상장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는데 옆자리 동료가 속삭였어요. 이 대리 축하해요. 진짜 대단해. 감사해요. 저는 상장 아래에 인쇄된 이름을 손끝으로 살짝 쓸어봤어요. 이수영이라는 세 글자가 오늘따라 어깨를 곧게 세워주더군요. 그 옆에는 성과급 지급 안내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오피스텔 보증금을 조금 더 늘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주말 옆집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댁, 나 오늘 아주 놀라운 소식 들었어. 무슨 일이요? 정우 씨, 지방지사로 발령났대. 지방이요? 응. 그 회사 후배 여직원이랑 있었던 일이 사내에 소문났나 봐. 두 사람 다 딴 데로 보내진대. 그래요. 정우 씨는 강원도 어디래. 위자료 갚느라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전화기 너머로 옆집 아주머니의 한숨이 짧게 들렸어요. 세댁, 내가 이런 얘기 자꾸 전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아주머니. 오히려 감사해요. 근데 큰형님이랑 작은형님도 지금 난리도 아니야. 두 형님이요? 어머님 요양병원비 문제로 결국 법원까지 갔대. 저는 창가에 몸을 기댔어요. 바깥으로 봄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큰형님이 작은형님을 상대로 가사소송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간병비를 형제자매가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두 자매가 법원 앞 계단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옆동 이웃 한 분이 목격하셨답니다. 그 이야기가 시댁 아파트 부녀회에 퍼졌고 지금 두 형님은 시댁 근처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작은 형님이 그 소송 중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작은 형님 남편이 그러더래. 친정 문제로 우리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걸 더는 못 견디겠다. 옆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전해주셨습니다. 작은 형님이 요양병원에서 어머니 앞에서 펑펑 울었대. 그래요. 어머니가 그 우는 걸 보시면서 그러시더래. 우리 며느리 어디 있냐? 수영이는 그래도 나한테 잘했지. 저는 전화기를 잠시 귀에서 뗐어요. 심장이 크게 뛰지도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이 하나의 답을 조용히 내어놓은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요가 매트를 펼쳤습니다. 은주가 소개해준 요가 스튜디오에 다닌 지 2달째였어요. 매일 저녁 30분씩 오피스텔 거실에서 혼자 자세를 잡는 시간이었죠. 목과 어깨에 3년치 무게가 쌓여 있었지만 조금씩 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옆집 아주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어요. 세댁, 나 오늘 요양병원에 갔다 왔거든.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많이 안 좋으셔. 지난주부터 밥도 잘 못 드시고.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두 형님은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래. 큰형님은 소송 이후로 발길 끊었대. 그래요. 근데 세댁,
어머니가 요즘 며느리 얘기만 하시더라. 우리 며느리 어디 갔냐? 수영이 좀 데려와라. 그 말만 하셔. 수화기를 든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손끝에 힘을 뺐어요. 심장은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아주머니,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잠시 앉았습니다. 새로 산 소파는 아직 새 가죽 냄새가 났어요. 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을 두고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되새겼어요. 동정도 죄책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3년 동안 저를 이용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의 예의였죠. 저는 결국 결심을 하고 요양병원 원무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 환자분 앞으로 간병인 서비스 추가 신청하려고요. 보호자님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익명으로 부탁드릴게요. 3개월치 결제할게요. 원무과 직원분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답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결제 도와드릴게요. 수화기 너머로 카드 승인이 났다는 짧은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걸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사야. 3년치 며느리 노릇의 마지막 도장을 그렇게 찍었어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어느 저녁 은주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영아, 나 오늘 재미난 얘기 하나 들었어. 뭔데? 정호 씨가 지방 내려가기 전에 원룸 보증금 마련한다고 큰형님한테 또 찾아갔대. 또? 큰형님이 이번에도 문 안 열어줬대. 작은형님한테도 갔는데 이혼 절차 밟고 있는 작은형님이 이랬대. 정호야, 내 코가 석자다. 은주가 짧게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영아, 너 이거 듣고 어떤 기분이야? 별 기분 없어? 진짜? 진짜야. 그냥 있어야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2024 기록 폴더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파일 수가 158개로 늘어나 있었어요. 그 중에는 조정 성립 결정문, 위자료 이체 확인서, 대출명의 이전 완료 서류까지 담겨 있었죠. 저는 폴더 안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3년 전 은주와 처음 만난 날 저장했던 카드 명세서 스캔본부터 오늘 아침 받은 성과급 지급 내역서까지 파일 위 날짜들이 시간의 다리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폴더를 우클릭했어요. 이름 바꾸기를 누르고 새 이름을 입력했죠. 완결. 두 글자만 남기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폴더 이름이 바뀌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조용히 매듭지어졌어요. 며칠 뒤 아침 총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차장님, 새 명함 나왔습니다. 자리로 갖다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차장님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어요. 잠시 뒤 총무팀 사원이 명함 상자를 제 책상 위에 놓아주셨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고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여신심사부 차장 이수영. 5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3년 전 새벽 6시 시어머니 댁 현관 앞에 서 있던 저에게 잠깐 말을 걸고 싶었어요. 너 잘 버텼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도 짧게 인사했습니다. 수영아, 여기까지 잘 왔어.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와 저는 발코니 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와인잔에 반쯤 따라 발코니 난간에 잠시 팔을 걸쳤어요. 도시 불빛이 저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회사 신년 워크숍 자리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정호 씨의 그 후배 여직원 이야기였습니다. 그쪽도 관계가 끝난 뒤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났고 사내에서 완전히 고립됐다는 얘기였어요. 누군가는 자업자득이지 하고 누군가는 안 됐다 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되어 있었으니까요. 와인 잔을 내려놓고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경력 단절 여성 및 중장년 여성 대출 상담 프로젝트 자료였습니다. 지난주 팀장이 저에게 맡긴 새 프로젝트였죠. 이 차장, 이거 이 차장이 맡아줬으면 해요. 제가요? 응. 대상 고객층이 우리 은행 여성 심사역들 중에서도 특별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 봐야 할 자리예요. 이 차장이 딱이지. 저는 자료를 잠시 넘겨봤어요. 프로젝트 대상 고객층 중에는 이혼 이후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40대, 50대 여성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팀장님,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이 차장. 책상 앞에 앉아 저는 자료의 첫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3년 전에 저 같은 누군가에게 작은 다리가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저는 볼펜을 들고 노트에 짧게 한 줄 적었습니다. 첫 상담자와 만나는 날 눈물부터 닦아주지 말자. 서류부터 챙기자. 노트를 덮고 저는 창가로 다시 걸어갔어요. 봄밤 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별들을 올려다보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3년 전 저를 무겁게 눌러왔던 이름들이 이제 이 별들만큼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승진 발표가 있고 6개월이 지난 봄날 저녁, 저는 오피스텔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평일 퇴근길 회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그 카페는 제 단골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있는데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실루엣이 지나갔어요. 저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실루엣이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호 씨였습니다. 살이 10kg은 빠져 보였어요. 양복도 예전에 즐겨 입던 브랜드가 아니었죠. 정호 씨가 카페 안을 두리번거리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이는 걸음으로 다가와 제 맞은편 의자에 앉으려다 멈칫했어요. 저는 시선을 창밖에 두었습니다. 정호 씨는 결국 의자를 뽑지 못하고 그대로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수영아, 정호 씨, 앉아도 돼? 말할 거 있으면 서서 해. 정호 씨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자세가 어색했는지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뺐어요. 수영아, 나 좀 도와줘. 뭘? 대출이 밀려서 신용불량 직전이야. 너 은행 다니잖아. 좀 알아봐줘. 카페 안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조용히 정호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정호 씨, 응, 저는 이제 남이에요. 정호 씨가 순간 눈을 크게 떴어요.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신용 문제는 본인이 은행 창구에서 직접 상담받으시면 돼요. 수영아, 지금 왜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남이니까요. 수영아, 정호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얼굴에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잔뜩 걸려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수영아, 잘 지내요. 저는 계산대로 걸어가 카드를 냈어요. 정호 씨는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등 뒤로 정호 씨의 낮은 목소리가 스쳤어요. 3년 동안 미안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말을 3년 전에 들었더라면 저는 눈물부터 쏟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봄바람에 실려
저 뒤로 흩어졌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주말에 은주가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어요. 수영아,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제주도 가자. 2박 3일. 갑자기 승진 축하하는 자리도 못 챙겼잖아. 그리고 너 얼굴 좀 봐. 봄인데 좀 놀아야지. 그럴까? 금요일 오후 저는 은주와 함께 김포공항 게이트 앞에 서 있었어요. 은주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웃었습니다. 수영아, 너 진짜 얼굴이 폈다. 그래. 응. 3년 전이랑 딴 사람이야. 나도 그런 것 같아. 저는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셀카 화면 안 봄 햇살 아래 서 있는 제 얼굴이 낯설게 밝았습니다. 그 얼굴을 저는 오래 바라봤어요. 사진을 한 장 찍어 저장하고 저는 은주와 함께 게이트를 지났습니다. 제주도에서의 3일은 정말 오랜만에 죄책감 없이 웃은 시간이었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저는 은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주야. 응. 3년 전에 네가 그랬잖아. 울지 말고 캡처해라고. 했지.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 뭐야 갑자기. 은주가 어색하게 웃으며 파도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그 옆 얼굴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야. 그때 네가 그 말 안 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수영아, 그건 네가 스스로 결정한 거야. 나는 옆에서 같이 서류만 챙겨줬을 뿐이고. 아니야. 네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어. 은주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그 손이 3년 전 강남 카페에서 제 팔을 잡아준 그 손과 같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은행에서 새 프로젝트 첫 미팅에 참여했어요. 회의실에는 저와 팀원 3명, 그리고 외부 상담자 2분이 계셨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경력 단절 여성 및 중장년 여성 대출 상담이었죠. 외부 상담자 한 분이 자기소개를 하시며 짧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때 은행 창구에서 담당자가 저한테 주부시니까 대출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은행이 무서웠어요. 그런 여자들이 지금 정말 많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3년 전 저 자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무 말도 없이 자료 위 볼펜을 잠시 손끝으로 굴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분들이 은행 문을 무섭게 여기지 않도록. 그게 우리 프로젝트 첫 번째 목표였으면 좋겠어요.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외부 상담자분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차장님, 저희랑 오래 같이 일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요.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오는데 어깨에 뭔가 든든한 게 걸린 기분이었어요. 이 일이 왠지 저에게 온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주 목요일 저녁 옆집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번엔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세댁,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님이 요양병원에서 오늘도 오셨대. 또요? 우리 며느리 어디 있냐? 수영이 좀 데려와라. 하시면서 저는 부엌 창가에 몸을 기댔어요. 전화기 너머로 옆집 아주머니의 짧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세댁, 내가 이런 얘기 자꾸 전해서 미안해. 아주머니 아니에요. 근데 세댁. 네. 너무 마음 안 써도 돼. 세댁은 이제 세댁 삶 살아.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크게 흔들리지도 죄책감이 밀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마지막 그림자를 아주 잠깐 담담하게 바라본 기분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다음 상담자와의 만남을 위한 준비 자료였어요.
저는 자료 첫 장에 볼펜으로 짧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문장이 저에게도 상담자에게도 필요한 말이었죠. 그해 겨울, 저는 그동안 모은 돈과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 자금을 모두 합쳐 25평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회사에서 지하철로 20분, 오피스텔보다 조금 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계약서에 이름 3글자를 적는 순간 저는 잠시 볼펜을 멈췄어요. 이수영, 15년 은행 경력, 3년의 인내, 그리고 지금의 저. 그 3글자가 오늘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 같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우편으로 도착한 날 저는 봉투를 열어 종이를 손끝으로 쓸어봤어요. 소유자란에 인쇄된 이수영 3글자가 오래된 사진처럼 느껴졌습니다. 3년 전 새벽 6시 죽그릇을 들고 서 있던 저에게 이 종이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 너 여기까지 왔어. 이사 첫날 밤 저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새 커튼은 아직 달지 않았어요. 도시 불빛이 창문을 통해 그대로 들어와 거실 바닥에 옅게 깔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 불빛을 바라보다 부엌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3년 동안 조금씩 적어온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남은 빈 페이지에 볼펜을 대었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저는 짧게 한 문장을 적었어요. 수영아, 오늘부터는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야. 그냥 이수영이야. 잘 부탁해. 볼펜을 내려놓고 저는 일기장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표지 위에 손바닥을 잠시 얹었어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종이의 감촉이었죠. 그 감촉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거실 창가에 다시 서서 저는 도시의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느 골목엔 오늘도 새벽 6시에 죽을 끓이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을 벗어난 저 같은 사람도 있겠죠. 저는 창문을 살짝 열었어요. 겨울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상쾌했어요. 저는 그 바람을 오래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잔잔했어요. 그리고 그 잔잔함이 3년 만에 제가 되찾은 저 자신이었죠.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3년 동안 새벽 6시에 죽그릇을 들고 시어머니 댁 현관 앞에 서 있던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15년 은행 경력의 차장 승진, 그리고 25평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이름석 자를 올린 이수영이 서 있죠. 시댁 근처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3년을 통째로 갈아 넣었지만 결국 저를 살린 건 눈물이 아니라 3년치 카톡 캡처와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조용히 기록을 남겨보세요. 울면 위로만 돌아오지만 서류는 결과를 돌려주더라고요. 며느리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 다 벗어놓고 그냥 이수영으로 사는 지금이 3년 전보다 훨씬 가볍고 따뜻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에 남의 집 부엌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자리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